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직권남용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1심이 혐의 입증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일성으로 검찰개혁 동참을 주문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취임식에서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이 시대착오적 판결을 내렸다고 성토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국민참여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양육비 관련 법안 현황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1월 1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관련한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내일 수원지법에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의 실명과 얼굴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립니다. 재판을 앞두고 관련 시민단체들이 양육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양육비 관련한 제도와 법안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하루 앞두고 있는 사이트 운영자 구본창 씨는 착잡하고 불안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 학대로 간주되지 않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이 안 되니까요. 그냥 착잡하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착잡하고 불안한 건 재판에서 져서 벌금 몇백만 원이 나올까 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의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사이트 운영이 어려워져 그나마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수단이 사라져버릴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일 패소해서 그 사이트 운영자들이나 사이트 운영에 대해서 이게 이제 명예훼손 형사처벌이 되면 그러면은 곧바로 이제 민사소송이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감당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가운데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등 20여 개 아동 관련 단체들이 오늘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양육비 미지급률은 80%에 이르고 피해 아동의 숫자는 100만을 넘어섰다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면허를 정지하거나 출국을 금지하는 등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나아가 이들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개인 간 채무의 문제가 아니라며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아동학대로 간주해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판결을 기초해서 양육비를 주면 상관이 없는데 안 주거나 안 줄 경우에도 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제성이 없다라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다고 또 그걸 안 준다고 해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우리 법엔 두고 있지 않거든요. 실제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해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엔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제한, 여권 무효화 및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을 규정한 법률안이 10건이나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은 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채무자 동의 없는 금융정보 제공,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대지급,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내용들도 두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육비를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는 거기까지 이해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돈이 있는데도 안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양육비를 그렇게 돈을 숨기고 안 주거나 이럴 때 동의 없이 금융계좌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지만 법안은 발의돼 있어도 정작 정부 관계 당국의 미지근한 반응이나 반대와 사회적 관심이나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논의가 큰 진척이 없다는 것이 정춘숙 의원의 설명입니다. 지금 경찰 쪽에서 이 운전면허 정지를 절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큰 문제는 개인 간의 사적인 채무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지 않다. 이거는 아동의 권리의 측면으로 봐야 되고 개인적인 채권 채무의 관계와 그다음에 세금을 걷는 이 중간 정도의 비중으로 봐야 된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아동학대라는 것이 성명서에 참여한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법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고 있고 20대 국회 회기 종료가 몇 달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안 처리는 꼭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사법행정권 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받는 혐의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 전 수석이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시기에 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네. 임 차장과 공모해서 휘하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네. 그 뒤에 이제 청와대 요청을 받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위 뭐 비선 진료에 네. 개입했다고 하는 김영재, 박채윤 부부 소송 상황을 이 유 전 수석을 통해서 알아낸 뒤에 네. 이것을 다시 청와대에 누설했다 이런 얘기고요. 네. 또 뭐 상고심에 있었던 소송 당사자들 네.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이 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재판 연구관의 검토 보고서를 퇴임 후에 개인적으로 가져나갔다는 겁니다. 네. 뭐 그리고 나서 뭐 대법원 재직 시절에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한 것 뭐 이런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혐의가 여러 개인데 그러면 다 무죄가 난 건가요? 네, 일단 다 무죄가 난 것 같습니다. 네. 재판 경과 누설과 관련해서는 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뭐 문건 작성을 지시해서 임 전 처장에게 전달했다든가 이런 걸 인정할 증거가 없다. 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네.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토 보고서를 가져나간 것과 관련해서는 뭐 해당 보고서 파일이 공공기록물인지 좀 의문이다, 보기 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파일 내용 중에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그 개인정보를 뭐 유출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네. 보여서 무죄다 이런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뭐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뭐 재직 시절 취급했던 네. 사건을 수임한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뭐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 이거는 뭐 검찰이 완패를 당한 거 아닌가요? 네, 일단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네. 뭐 관련해서 설시한 내용들을 들어보면 네. 뭐 증거가 없다는 설시는 하긴 했는데 이게 네. 과연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다음에 기록을 가져나간 것과 관련된 절도죄, 네. 뭐 또는 공공기록물 관련 부분이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그냥 가지고 나가는 중에 뭐가 딸려 나갔거나 또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런 것을 기소까지 했느냐 이런 취지의 뉘앙스가 저는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지금 유 전 수석이 한 주장의 상당 네. 부분은 지금 조국 전 장관이 하는 주장 내지는 그 관련자들의 변호인이 하는 주장과 좀 흡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그러면 애초 검찰이 좀 무리하게 기소를 한 건가요? 아니면 기소 자체는 뭐 그렇게 보긴 힘들지만 수사나 법리가 조금 뭐 촘촘하지 못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흥 처음에 설시한 네. 내용으로는 증거가 없다 이러니까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증거가 없다 이렇게 네. 보이기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을 때 네. 법원이 아주 이례적으로 죄가 안 된다는 사유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점이 아니라 죄가 안 된다는 사유를 들어서 영장을 기각했거든요. 네. 아까도 잠깐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직권남용죄가 사실은 적용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이다 보니까 예전에 네. 이렇게 직권남용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이번 정권 들어서 뭐 상당수의 고위직 전 정권의 고위직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직권남용죄로 처벌받기도 했고 그러다 네. 보니 그러기는 했습니다만 직권남용죄가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범죄이기는 합니다. 네. 변호사들이 흔히 사건을 받다 보면 이거는 네. 좀 무죄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네. 속된 말로 무죄기 있는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건을 할 때는 장담을 못 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좀 무죄기가 보이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뭐 당연히 검찰은 항소하겠지만 과연 이런 종류의 사건을 계속 기소하고 법원의 판단을 계속 받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직권남용죄를 어디까지 조사해서 기소할 것인가 이런 거에 관한 좀 고민 같은 것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랑 조국 전 장관 재판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재판 상황 유출 등 사법 행정권 남용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 수사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낸 공소 기각 요구는 기각됐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진료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 박채윤 부부 소송 상황을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유 전 수석 연구관은 자신의 재판을 디딤돌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와 표적 수사, 과잉 수사,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비공개 면담 조사, 별건 압수수색, 영장주의 위반 등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검찰이 총체적 위법 수사를 했다. 본인의 재판을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며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한 겁니다. 쉽게 말해 검찰이 위법한 수사를 했으니 기소 내용을 따질 것도 없이 공소를 기각하고 재판을 종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유 전 수석 연구관의 이 같은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공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서 기자들에게 알려준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표적 과잉 수사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현저하게 부당하다거나 합리성을 긍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 공개 소환으로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유 전 수석 연구관의 주장도 재판부는 포토라인 설정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검찰이 비공식 면담을 사실상 혐의 조사에 이용했다거나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메모 내용을 확인해 변호인 참여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주장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수사 단계부터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려 자신을 파렴치범으로 몰았다는 유 전 수석 연구관의 항변과 공소 기각 요구가 후배 법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망신주기식 피의자 공개 소환과 피의 사실 공표, 표적, 과잉 수사, 별건 압수수색, 먼지떨이 수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들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서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검찰에 쏟아냈던 비판들입니다. 혐의와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검찰에게서 표적 과잉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에선 유해용 전 수석 연구관이나 조 전 장관 측이나 같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이 유해용 전 수석 연구관처럼 검찰 수사가 위법하다며 공소 기각 요청을 할지 어떨진 모르겠지만 재판 과정에서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터는 검찰의 과잉 수사 논란 등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든 문제 제기와 공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수사에 응원과 환호를 보냈던 사람들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받은 당사자들이 모두 표적 과잉 수사로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어떤 입장을 취할지 슬쩍 궁금하기도 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대법원 앞에선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의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한국 사회를 서검사의 미투 이전으로 돌려놓는 시대 역행적인 판결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데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회적 책무 저버린 대법원을 규탄한다.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회 오늘 대법원 비판 기자회견문 내용을 요약하면 미투 이전 원점 회기 8글자로 압축됩니다. 앞서 대법원 2부는 지난 10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인사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 검사 인사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국장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에 대해 대법원이 말하는 재량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재량을 말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량이라니요. 재량은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에 묻습니다. 재량이란 것이 온전히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재량이라니요. 대법원은 재량을 말하기 전에 재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두루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앞서 1, 2심은 직권남용에 대해 안전국장 지시로 서검사 인사안이 작성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안전국장이 본인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 인사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치명타를 가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왕따 등 2차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에서 하급심 법원이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이 이를 다시 뒤집어 과거로 퇴행시켰다고 대법원 판결을 거듭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2018년도 평등의 전화에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으로 상담해온 내담자 가운데 절반이 왕따와 폭언, 폭행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조직 안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라면 그 다음 스텝을 밟기 쉬워집니다. 파면, 해임, 해고, 강등, 징계 등이 그것입니다. 대법원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바라는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헌신짝처럼 저버렸습니다. 나아가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귀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불러올 부정적인 파장과 영향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언제라도 인사권자의 재량은 불이익 처우를 가능케 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인사권 남용 판례가 가져올 효과가 현장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클 것입니다. 미투 운동으로 우리가 바꾸고자 했던 불평등하고 위계적이고 폭력적인 직장 문화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기 힘들 것입니다. 직무재량을 폭넓게 인정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이번 대법원 판단은 앞으로 다른 인사 불이익 사건이나 재판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이들의 비판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